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했습니다. 2년 연속 소득 격차가 개선되었다. 2020년 12월 뉴스예요. 분배 정책이 시장 소득의 양극화를 줄였다. 내가 느낀 거랑 좀 다른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소득 격차가 개선되었다. 정말인가? 가서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2020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가 있는데 가서 보면 되지, 숫자를. 그래서 우리나라 2020년에 가계에는 소득이 어떻게 돼 있나? 가구입니다. 가구. 한 명 기준이 아니고 2인이고 3인이고 하여튼 가구 기준인데 중위소득은 한 4,600만 원. 작년에 평균 소득은 한 5,900만 원, 6천만 원. 한 가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면은 얼추 중간에 있는 정도의 소득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높고 뒤가 이렇게 낮은 이런 소득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에 이제 선이 두 개가 보일 텐데 하나는 균등화 시장 소득이란 게 있고 하나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란 게 있는데, 처분 가능이란 말은 한마디로 공적으로 뭐 소득이 있던지 지출이 있던지 정부가 뭐 주던지 하는 공적 소득이라는 거를 넣고 빼고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넣고 빼고는 시장 소득이냐 처분 가능 소득이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차트가 지니 개수라는 거를 표시한 차트예요. 통계청에서 나온 지니 개수가 뭐냐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입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엔 0이고요. 완전 불평등한 경우엔 1이에요. 한마디로 올라가면 불평등한 거고 내려가면 평등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니 개수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내려가네? 더 평등해지고 있는 거죠. 소득 불평도가 감소하네? 옛날에 0.388이었는데 0.339까지 내려왔어요. 2020년 더 내려오겠죠? 2020년 값이 아직 안 나왔죠? 0.335까지 쭉 지니 개수가 내려와서 그럼 불평등이 감소하네. 그리고 최상위 소득 5분위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고소득자와 최하위 제일 저소득자가 배수를 보면 옛날에는 여기가 8.32배였어요. 근데 2019년은 6.25배 내려오죠. 차이가 배수로 따지면 줄어드네. 소득 격차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더 평등해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중위 소득의 50% 이하, 제가 중간에 아까 4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4천 5천, 거기에 50% 이하, 뭐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아래인 가구를, 한 명이 아니라 가구를 상대적 빈곤율이라 그러는데, 그런 상대적 빈곤율의 비중도 18.6%에서 쭉 내려와서 16%까지 굉장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통계청장님은 저런 수치에 근거해서 지니 개수와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역대 최소다. 한마디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그래서 분배가 개선되었다는 건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거를 찾아봤습니다.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중산층이다. 옛날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 형님들 시대에는 나는 중산층이다의 비중이 몇 %였을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1000명한테 물어봤다고 치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 1990년대 뭐 이럴 때 몇 %였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80%.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중에 8명이 나는 중산층이었어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 생각해보면 옛날엔 자기가 최상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사람 조용히 있었고, 최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다 같이 어떤 균등한 그런 생각? 균등한 뭐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1990년대는 그냥 중산층이다. 80년대도 마찬가지고 무려 8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에서 30년 전. 참고로 이 편은 여기 앞에 있는 표까지는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소비생활에서 나온 거고요. 가장 최근 값은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조선일보에는 아무튼 주말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 값이기 때문에 요 앞과 요 뒤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줄고 나는 하류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가면은 2020년에 오면 우리는 비슷해졌어. 하류층이다도 정확한 값은 아닐 테니까 설문조사니까 대충 50%, 나는 중산층이다도 대충 50%, 한 20년 만에 엄청나게 줄었죠.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회에서 중산층은 비중이 몇 %가 되냐? 중산층이란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간소득의 50% 이상 또는 2배 이하, 뭐 150%라고 하는데 2배 이하에 있는 여기를 중산층이라고 한답니다. 실제 비율은 한 50에서 60%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해요. 옛날에도 50에서 60%였는데 전 국민의 80%가 나는 중산층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신감이 실제 값보다 아래로 내려올 정도로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과거에는 실제로는 한 50%에서 60%가 중산층인데 뭔 배짱으로 80%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했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옛날에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80%가 얘기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그때 제 느낌에는 이거죠, 이거. 나는 중산층이다라기보다는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곧 될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면
나는 중산층인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 그냥 중간한인 거 아닌가? 회사 다니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당히 괜찮은 회사 다니면 적당히 괜찮은 월급 받으면 뭐 집 사고 대출 갚으면은 그냥 중산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가 그때 당시에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80%였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또는 되고 있다 또는 되었다는 게 현재는 이제 50%로 쭉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통계청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그 소득 분배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진위 개수 내려가고 개선되고 있다며. 그거는 뭐 숫자니까 맞는데 문제는 소득은 개선되고 있는데 뭐가 개선이 안 됐어요? 소득은 개선이 됐지. 그건 나도 알아. 안다기보다는 그럴 것 같아. 소득은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개선이 안 된 게 있죠. 그게 자산이죠. 평균 순자산. 소득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소득의 격차는 요만큼 개선이 됐는데 자산의 격차는 이만큼 차이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와닿지가 않는 게 이 평균 순자산 자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우리 가계의 모습을 보면요. 평균 순자산이 가계 하나당 3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한 표로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우리나라 국민의 순자산 중위값은 한 2억 원 정도 된대요. 가구가. 여기 있죠. 2억 원. 2억 원이 50%고 3억 원 미만이 62%, 7억 원 미만이 88%입니다. 거의 다라는 거죠. 순자산이 7억 원 미만이 거의 90%니까 거의 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예요? 신문을 보면서 슈카월드에 나와서 맨날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는 둥 그러면 야, 이걸로 안 되잖아. 누가 보더라도 이걸로 안 되잖아. 이게 물론 좀 싼 데는 되지만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얼마래더라? 평균 가격이? 무슨 뭐 10억이라는 둥, 11억이라는 둥, 뭐 9억이라는 둥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만으로 보면 나는 50%가 2억입니다. 3억 원 미만이 62%고 내 자산에 비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제 생각에 자산의 가격이 코스피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의 가격도 마찬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 갭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야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게다가 보면은 이제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가장 높은 데는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점유율이 43%, 1분위에서 9분위까지 다 합친 게 56%입니다. 조금 있으면 비슷해지겠죠. 점점 위가 높아지는. 한마디로 요거를 뭐 통계청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었다. 그건 맞는데 숫자로 보니까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여기 나오죠. 자산 규모가 낮은 계층에서 주택가격이나 임차보증금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문제가 이제 펼쳐지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자료들은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 스페셜 리포트 2020년 중산층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갖고 온 건데 자 나는 중산층이다. 30대는 53%, 40대는 57%, 50대는 66%. 야, 형님들 대단. 이게 왠지 아파트 하나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50대가 무려 66%인데 20대는 더 낫겠죠. 20대는 당연히 50% 아래로 가 있을 테고 제 이 표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일반 직장인 57%, 자영업 63%, 공무원 76%.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야, 공무원분들 역시 대단해. 이런 그 타오르는 자신감과 넘치는 자부심 필요합니다. 넘치는 자부심. 나는 중산층이다. 될 수 있다. 공무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20년, 30년 어쨌건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정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자산의 가격이 좀 오르지만 나도 뭐 집 사면 되니까 집 사고 뭐 주식 사고 하면 되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야, 근데 좀 많이 높다. 뭐 차이가 많이 나네. 직장인과 공무원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확실히 공무원이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 기질 자체가 저렇게 좀 안정적이고 뭔가 이 좀 자부심이 있는 좀 그러셔서 그런가 생각이 들었고 또 이상적인 중산층의 재무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소득 7,500만 원. 뭐 7,500만 원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뭐 4천에서 6천 사이에 2배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순자산이 7.7억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소득은 그럴 수 있어요. 가구니까 가구. 이거 맞벌이 하면 되잖아. 3,500만 원씩 2명만 해도 7,500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괴리가 생기죠. 아까 전에 맞지만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이 3.6억 원. 중위값은 2억 원이에요. 순자산이 7억에서 8억이 되려면 얼마 차이입니까?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소득은 되는데 될 수도 있는데 결혼했다고 가정하고 결혼하면 2배니까 연소득 7,500은 뭐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4인 가족 기준이니까 자산은 내 기대값보다 2배가 높죠. 2배 이상이 높죠. 2억이라고 치면 3배가 높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괴리가 나는 거고 또 재미로 보여드리면 부자는 그럼 누굴까? 부자는 그래 뭐 연소득 2.6억 원 뭐 그럴 수 있다. 순자산 32억. 야 이거 세다. 이거 아파트값 많이 오른 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순자산 32억이면은 뭐 부자라고 합니다. 좀 세다. 세.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생각에 소득으로 중산층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득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랬던 것 같아. 90년대 보면은 뭐 대기업 들어가거나 뭐 기업도 괜찮은 데 들어가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소득은 올라가니까 차장 되고 부장 되고 뭐 상무님은 못 되겠지만 부장 정도 하고 인터한다고 쳐도 어쨌건 소득으로 뭐 중산층이 될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시대인데 80%입니다. 80%. 전 국민의 80%가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인데 이제는 소득으로 얘기를 안 하죠. 아까도 봤지만 소득으로는 될 것 같아. 불평등도 많이 줄고. 근데 자산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산이 좀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길에 올인을 많이 했죠. 좋은 학벌, 좋은 인맥, 뭐 서울대, 뭐 스카이, 뭐 고려대, 연고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학벌, 좋은 인맥, 뭐 어디, 뭐 좋은 직장, 뭐 괜찮은 중소기업이나 뭐 괜찮은 뭐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중산층이었어요. 그냥 중산층이지 그 정도면.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해서 뭐 차장, 과장 빨리 달고 부장 빨리 달면은 그냥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에 굉장히 올인을 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생각이 저렇지 않죠. 이거 무슨 소용 있어. 이거 소득 높인다고 중산층 돼? 요즘엔 안 그러죠. 요즘엔 저거 높인다고 중산층 안 되잖아. 좋은 학벌 뭐 좋은 인맥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자산을 보유해야 중산층이 된다. 슈카월드를 봐야 된다.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지름길을 찾는다. 코인 사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알트코인 사고 뭐 요즘에는 뭐 어쨌건 자산으로 평가를 한다며. 자산으로 7.7억이라며. 7,500만 원은 모르겠는데 7.7억을 맞춰야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저걸 맞추려면은 뭐 방법 없죠. 뭐 이런 걸로 뭐 영혼을 끌던지 뭐를 하던지 하는 식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자산으로 이제 중산층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옛날엔 80%가 이제 50%까지 쭉 내려가는 실제로 50%는 사실 중산층이니까 지금 중산층인 분들만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거는 잠깐 다른 뉴스인데 이게 있더라고요. 미국인도 비슷하게 생각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인도 프랑스인도 일본인도 어린 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할 것.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프랑스와 일본도 77%, 미국도 68%라니까 뭐 우리나라만의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요즘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취업을 하면 한 가정에서 부모님 계시고 애들이 있고 내가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사모님 있고 와이프 있고 그러면 이 집안의 경제권은 나였거든요. 우리 한 30대 40대 취업한 용돈 드리고 그랬잖아요. 용돈 드리고 애들 용돈 주고 어머니 뭐 여행 가시려고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드리고. 근데 요즘은 한 40 중반 까이기 전에는 부모님이 얘야 그걸로 되겠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제 느낌인지 몰라도 주변에 보면은 30대 친구들이 부모님의 경제권이 밀려. 옛날에는 취업하면은 부모님은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으로 받기 때문에 집 하나 있고 소득이 없잖아. 그럼 월급이 없기 때문에 월급 받는 내가 집에서 경제권을 쥐고 집에서 내 목소리가 제일 컸죠. 목소리가 제일 컸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뭐 부모님 집이 얼만데 내가 뭐 100 받아봐야 뭐 부모님이 얘야 그걸로 되겠니?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이 사회가 바뀌었죠. 힘이 더 세. 우리 엄마 아빠가 파워가 뭐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지는 옛날에 제 나이면은 부모님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 나이까지 번 돈으로 부모님 집을 못 사요. 그게 못 사죠. 잘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되는 효도의 시대로 들어왔다. 효도는 필요 없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소송을 했는데 4개의 제약사와 유통사들이 30조 원 지급을 합의했다. 이게 7월 22일 날 떴거든요.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한 3년에서 4년쯤 됐어요. 이게 오피오이드 소송이라 그러는데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피오이드가 뭔지 나는 들어봤다. 그러면 안 돼. 이걸 좀 아는 분들은 뭔가 위험합니다.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오피오이드라는 게 마약성 진통제를 통칭해요. 아피온, 몰핀, 헤로인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오피오이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귀비가 오피온 파피니까 여기를 오피오이드에서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만성 질환자들, 암 같으면 항상 아프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약으로 처방하는 게 이제 오피오이드인데 예를 들면 우리 군사용어 같은 거 보면은 총 맞은 다음에 이렇게 수술할 때 몰핀 그러잖아요. 막 놔주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몰핀 같은 거 해서 그거 몰핀을 놓으면은 안 아프게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놓는 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가 진통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러한 사태 때문에 알았는데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펜타닐이라고 많이 부르죠. 몰핀보다 이제 80배에서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력한데 주로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요. 암은 너무 아프니까, 암에 걸린 통증이 뭐 극한의 통증이라 그러니까, 그럼 말기 암 환자 같이 통증이 너무 강한 분들한테 의사가 처방해줘서 이제 그거를 먹는 게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1995년에 미국의 퍼듀 파마라는 사가 옥시콘틴이라는 진통제를 FDA 승인 받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어. 왜냐면은 이걸 먹는 즉시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마약성이니까. 먹는 즉시 통증이 없어지니까 환자가 좋아해. 근데 약값이 싸. 그래서 의사도 좋아해. 그리고 만드는 회사도 좋아해. 왜냐면 많이 남아. 이게 보통 원래 마약이 많이 남죠. 많이 남으니까 환자도 좋아하고 의사도 편하고 남기도 많이 남아.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처방이 많이 됩니다. 2012년 기준 뭐 미국에서만 수억 장이 처방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와서 아파요? 그럼 주는 거예요, 의사가. 물론 의사가 사람이 나빠서 주는 게 아니라 FDA 승인을 받은 약품이니까, 이게 진통제잖아요. 아파요? 그럼 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에 만든 제약사도 그렇고 유통사도 그렇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통 효과가 헤로인과 똑같은 쪽으로 굉장히 높은데 중독성이 없다. 그리고 뭔가 금단 증상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해도 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뭐 의사도 좋고 제약사도 좋고 유통사 좋고 환자 좋고 다 좋으니까 처방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약이 아니었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는데, 미국에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야, 미국에서는 이런 마약성 약을 의사가 굉장히 쉽게 줍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뭐 가서 내가 아팠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마약을 주더라. 야,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쉽게 주니까 전 세계 유통되는 저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무려 80%가 미국에 소비가 됐어요. 그냥 쉽게 주고 쉽게 먹고 마약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진통제로 생각하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약이 아니었죠. 만만한 약이 아닌데 전 세계의 80%가 미국에 소비가 되고, 그 결과 저 오피오이드, 주로 펜타닐 같은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먹으면 금단 증상이 다른 전통적인 마약들보다 훨씬 약하다고 소개했었는데 훨씬 심하다. 또 게다가 이 금단 증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호흡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어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호흡 곤란으로 숨질 수 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처방을 하면 안 되는 약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잘 모르고 어떤 홍보만으로 믿고 처방을 많이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결과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저 오피오이드 진통제 과용으로 47,600명이 사망을 했다. 여기서부터 처방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10년 넘으니까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저 오피오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진통제에 빠지면은 그 다음 행동이 이제 진짜 본격 마약, 뭐 헤로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코카인이라든지 뭐 그런 데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시작해서 마약의 시발점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마약류 남용 사용 원인 1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저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으니까 미국의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 해서 약 50만 명이 저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을 했다.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이게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오피오이드 사태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로 불거졌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저 오피오이드 남용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을 합니다. 미국의 보건 국가 비상사태가 그렇게 자주 선언되는 게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을 해요.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잘 못한 거죠. 마약이 남용돼서 국민들이 수십만 명,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상사태다. 저걸 선언을 하면서 저게 전격적으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니까 바로 소송의 나라죠. 44개 주 4천 곳의 지자체가 저 오피오이드 약물을 만든 회사, 판매한 회사, 광고한 회사들한테 소송에 돌입해요. 너희들은 중독성의 위험성을 숨기고 우리한테 저런 약물을 줬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존슨앤존슨도 있고요. 아까 만들었던 퍼듀 파마도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합의를 아직 한 건 아니에요.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를 내야 되냐? 30조. 30조를 국가가 받아서 지금까지 저 약을 처방받았던 사람한테 배상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 존슨앤존슨은 9년에 걸쳐 5조 원, 유통업체들은 18년에 걸쳐서 24조 원을 배상하라. 이걸 법원에서 땅땅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와 진짜 대단한 금액이잖아. 30조면 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뭐 가습기 뭐 있었잖아요. 가습기 뭐 살균제인가 넣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저거에 택도 없던 것 같은데, 역시 뭐 소송의 나라 미국인데, 미국의 지자체들은 그 정도도 안 돼. 일부 지자체는 합의를 안 했다. 왜냐? 부족하다. 야,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50만 명이 50만 명. 50만 명이 약물 남용으로 죽였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합의할 수 없다. 소송을 하겠다. 게다가 소송을 더 하겠다. 어디 30조로 퉁치려고 그래? 더 내라는 거죠. 더 내고, 게다가 보면은 여기 그 업체들한테 컨설팅을 해줬던 맥킨지가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너희가 컨설팅을 해서 약물을 팔게 했으니까 맥킨지 너희도 배상금을 내야 된다. 컨설팅 했다가 배상금이 6천억이 나왔어. 맥킨지도 지금 배상금을 내야 되고,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퍼듀파마 아까 처음 만들었던 회사는 벌금 9조 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얘네는 2020년에 파산했어요. 파산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긴 나왔는데 물릴 그게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퍼듀파마 대주주들은, 오너들은 다 부자인데 이 법인에다만 벌금을 물려갖고 얘네 파산했으니까 낼 돈도 없고 오너는 부자냐, 이걸로 지금 미국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자, 근데 그건 미국의 얘기고, 약물의 오남용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방심, 어떻게 보면은 그 마약에 의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주변에 마약한 사람들이 거의 미국처럼 많지 않죠. 약 먹은 사람을 볼 일도 별로 없고. 이게 얼마 전부터 돌아다니는 또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마약 및 밀수 사범의 숫자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6, 17, 18까지는 그래도 비슷한데 2019에서 2020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마약 사범 적발도 10년 만에 지금 여기입니다. 2010년이고 2020년인데 한 2배로 늘었죠. 마약류 투약 사범도 저게 저렇게 늘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5년 만에 50%가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게 저렇게 많이 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그러면은 뭔가 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중년 회사원들이,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많이 써서 맞는 거, 이제 그런 게 옛날에는 마약이었고, 그런 걸 단속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내려갔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에 뭐가 문제냐? 온라인과 SNS가 발달을 하니까, 게다가 또 옛날에는 카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걸리니까. 근데 가상화폐가 있으니까 익명성으로 돈을 주고받기가 편하게 됐어. 그래갖고 온라인과 SNS 통한 저런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가 가능하니까 누가 손을 댄다? 옛날하고 달라요. 최근에 2020년대에 보이는 모습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50%를 차지하는. 옛날에 마약은 40대, 50대, 60대 할아버지들이 하던 거였거든. 젊은이들이 하던 게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어디 뭐 몰래 뭐 호텔을 빌리던 뭐 모텔을 빌리던 가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저런 식으로 쉽게 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요게 연도별 연령별 현황입니다. 요게 핑크색이 옛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제일 높아요? 40대가 제일 높아요. 40에서 49세. 여기가 제일 높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약을 사용하는 연령이 요즘은 요 노란색은 요즘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죠. 20대가 제일 높아요. 30대가 제일 높은 건 1, 2년 전에. 이제는 20에서 29살이 제일 마약류 사범이 높고, 대마 사범도 20대가 45%. 이거 왜 그런지는 알겠죠? 옛날에는 회사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클럽에 간다든지 저런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통해서 얻어갖고 일종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 마약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게 2020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저렇게 쉽게 구하고 클럽에서 놀이 문화가 되니까 이게 축이 다릅니다. 여성은 25%밖에 안 하고 남성이 훨씬 높긴 한데, 여성 비중도 4, 5년에 걸쳐서 올라가죠. 어려지고 좀 뭐 여성의 비중도 높아지고, 한마디로 이거를 어떤 문화로, 이렇게 생각한 놀이 문화로 거부감 없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 걸리면 가는 거죠. 왜냐면은 마약 같은 거라면 당연하겠지만 직업이 없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30%가 마약 먹고 뭐 회사 가면은 잡혀가니까 35%가 무직이고, 당연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하면은 엄청난 타격이 오니까, 뭐 요즘에 2030들 특히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약 하나 이렇게 준다고 먹거나 잘못 맞으면은 정말로 인생이 거기까지일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이 듣잖아요. 뭐 이런 무서운 마약 얘기 말고 그만하고, 이런 거 프로포폴,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이번에 알아봤는데, 이거는 항정신성 마취제라서 마약류죠. 마약류기 때문에 저것도 잘못 맞으면은 이제 중독성과 내성이 생겨서 같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진통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해 갖고 했다가 지금 저런 크라이시스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뭐 노는 건 좋지만은 저런 건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약 얘기하니까 다 건너뛰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했어. 무서워서. 마약 얘기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진짜로.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큰 그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우리나라 말고 남미에 마약왕 얘기한 적 있어요. 무슨 뭐 황금 트라이앵글, 저 아시아의 마약왕 이런 애들 마약왕 얘기한 적 있거든요. 이거 얘기했다가 당연히 노란 딱지고요. 하필 또 제가 옛날이라서 그런 얘기하면서 마약 설명을 좀 많이 했어. 헤로인은 뭐고 코카인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했다가 이제 혼났습니다. 그걸 왜 설명하냐고. 그래갖고 이런 건 대충 해야 돼. 대충. 그쵸. 마약약 얘기했다가 큰 그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약 얘기는 가급적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작은 약 하나라도 먹으면은, 저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